안녕하세요. ASMR 법전낭독입니다. 앞으로 몇 차례에 걸쳐서 2020년과 2021년에 선고된 주요 형사 판례를 좀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제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관련 판례들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소개하는 판례들은 제가 임의로 선정한 것은 아니고요. 법제처가 운영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거기서 형법 각 조문옆에 링크해둔 판례 중에 2020년, 21년에 선고된 것들을 거의 빠짐없이 가지고 온 것입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람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채널 유지에 원동력이 됩니다. 국법이랑 비교해서 변경된 부분은 빨간색 글씨로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1편 총칙, 제1장 형법의 적용 범위, 제1조 범죄의 성립과 처벌, 제1항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제2항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국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에 따른다. 제3항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제1조 관련 첫 번째 판례입니다. 특경법 위반 사안이네요.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관련 법률에 따라 법정화폐에 준하는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지 않고 그 거래에 위험이 수반되므로 형법을 적용하면서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보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원인불명으로 재산상 이익인 가상자산을 이체받은 자가 가상자산을 사용, 처분한 경우 이를 형사처벌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현재의 상황에서 차고송금 시 횡령죄 성립을 긍정한 판례를 유추하여 신의칙을 근거로 피고인을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피고인이 알 수 없는 경위로 갑의 특정 거래소 가상지갑에 들어있던 비트코인을 자신의 계정으로 이체받은 후 이를 자신의 다른 계정으로 이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갑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의 예비적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비트코인이 법률상 원인관계 없이 갑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전자지갑으로 이체되었더라도 피고인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갑의 사물을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갑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그러니까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제1조 관련 두 번째 판례입니다. 마찬가지로 특경법 위반 사안이네요.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 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으며 이러한 법 해석의 원리는 형벌법규의 적용 대상이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 그 행정법규의 규정을 해석하는 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주택법 제102조 제13호에서 정한 제5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한 자는 그 문헌상 주택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입주자를 모집한 사업주체를 의미한다고 해석되는데 여기서 사업주체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따라서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계획의 승인을 받을 것을 예정하고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더라도 아직 그 승인을 받기 전이라면 주택법 제54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 주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네, 세 번째 판례입니다. 법정소동 관련이죠. 법정소동죄 등을 규정한 형법 제138조에서의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포함시키는 해석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 해석이나 유추 해석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본조에서의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포함된다고 보는 해석론은 문헌이 가지는 가능한 의미의 범위 안에서 그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하여 문헌의 논리적 의미를 분명히 밝히는 체계적 해석에 해당할 뿐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 해석이나 유추 해석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포함해서 해석을 해도 된다는 겁니다. 제1조 관련 네 번째 판례입니다.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 보시죠.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제1호 제14조에 의해 유출이 금지되는 대통령 기록물에 원본 문서나 전자파일 이외에 그 사본이나 추가 출력물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죄형 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되는지 여부, 소극, 포함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포함해서 해석하면 안 된다. 죄형 법정주의 위반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세히 한번 볼게요. 대통령 기록물법은 대통령 기록물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국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목적으로 입법된 것으로 사본 자체를 원본과 별도로 보존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본 문서나 전자파일 이외에 그 사본이나 추가 출력물까지 모두 대통령 기록물로 보존할 필요는 없는 점. 대통령 기록물법은 대통령 기록물 자체를 파기, 손상, 유출하는 등의 행위와 그 내용을 누설하는 행위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대통령 기록물법에 의해 유출이 금지되는 대통령 기록물의 원본 문서나 전자파일 이외에 그 사본이나 추가 출력물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3조 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네, 3조 관련 판례 한번 보시죠. 의료법 위반 사안입니다. 무면허 의료행위 등을 금지, 처벌하는 구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의료행위를 하려는 사람에게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을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인지 여부. 아니다. 소극. 내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구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아니다. 내용을 좀 자세하게 볼게요. 의료법의 목적, 우리나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의료인에게만 의료행위 독점을 허용하는 입법 취지 및 관련 조항들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의료법상 의료제도는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의료행위를 규율하기 위하여 체계화된 것으로 이해된다. 그렇다면 구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의료행위를 하려는 사람에게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을 의무를 부과하고 나아가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내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구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 제13조 고의 죄의 성립 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3조 관련 첫 번째 판례입니다. 저작권법 위반 방조 관련입니다. 전송의 방법으로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나 그 게시물이 위치한 웹페이지 등에 연결되는 링크를 한 행위자가 정범이 공중송신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그러한 링크를 인터넷 사이트에 영리적, 계속적으로 게시하는 등으로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침해 게시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의 링크 행위를 한 경우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범이 성립하는지 여부, 적극. 두 번째 판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관련 사안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 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 매체 이용자의 관리 감독 없이 접근 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 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에서 대가란 접근 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위 조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자는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하는지 여부, 적극. 이때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자는 접근 매체 대여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고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13조 관련 세 번째 판례는 위계 공무집행 방해 관련입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의 행위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여야만 이 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만약 범죄 행위가 구체적인 공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아니하고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 자, 어떤 사안인지 한번 볼게요. 특정 정당 소속 지방의회 의원인 피고인들이 지방의회 의장 선거를 앞두고 갑을 의장으로 추대하기로 서면 합의하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투표 용지에 가상의 구획을 설정하고 각 의원별로 기표할 위치를 미리 정하기로 구두 합의하는 방법으로 선거를 사실상 기명, 공개투표로 치르기로 공모를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임시의장이 선거를 진행할 때 사전 공모에 따라 투표하여 단독 출마한 갑이 의장에 당선되도록 해서 위계로서 그 임시의장 을의 무기명 투표 관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이제 기소가 된 사안입니다. 판시사항이 좀 많이 길어서 약간 요약해서 설명식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의회 의장을 무기명 투표로 선거해야 한다라고 규정은 하고 있지만 또 막상 그 위반 행위를 처벌하는 별도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비밀선거 원칙에 위배되는 면이 있긴 한데 그런 면이 있음을 근거로 해서 그게 곧바로 임시의장 을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또 지방의회 의원들이
사전에 서로 합의한 방식대로 투표 행위를 한 거잖아요. 이 사안에서. 근데 이것만으로는 무기명 투표 원칙에 반하는 전형적인 행위를 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이제 판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무기명 투표 원칙에 반하는 전형적인 행위는 뭐냐? 투표 과정이나 투표 이후의 단계에서 타인의 투표 내용을 알려고 하는 행위, 또는 자신의 투표 내용을 공개하는 것, 또는 타인에게 투표 내용을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것, 요 정도 돼야 무기명 투표 원칙에 반하는 전형적인 행위라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안에서 피고인들이 했던 서면 합의나 구두 합의의 실행 자체가 곧바로 지방의회 선거 과정에서 무기명 투표 원칙이 구현되도록 할 임시의장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이러한 재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등이 이제 지방의회 임시의장의 무기명 투표 관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평가할 그런 어떤 사정에 관한 검사의 증명이 없거나 부족하다라고 봤고요. 유죄라는 증명이 없거나 부족하니까 이제 무죄라는 취지인 거죠. 이해되시죠? 제13조 관련 네 번째 판례는 업무방해 사안이네요. 자,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 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방해의 범위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구체적인 사안을 한번 보겠습니다. 피고인들이 운항관리자로서 수행하여야 할 출항 전 안전점검을 하지 않았거나 부실하게 하였음에도 마치 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 보고서가 선장에 의해 정상적으로 작성 제출되고 자신들이 출항 전 안전점검을 제대로 실시한 것처럼 위 보고서에 확인 서명한 것은 한국해운조합에 대한 관계에서 위계에 해당한다. 이러한 위계로 인해 이 사건 각 여객선의 안전한 운항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승선 정원 초과 여부 및 화물 적재 한도 초과 여부, 화물 차량의 고박 상태에 대해 아무런 점검 없이 위 여객선들을 출항하게 함으로써 한국해운조합의 운항관리 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발생하였으며, 피고인들은 그러한 위험을 불확정적이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고의가 있다는 거죠. 미필적 고의. 제16조 법률의 착오. 자기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제16조 관련 판례는 저작권법 위반 방조 관련 사안입니다. 형법 제16조는 법률의 착오라는 제목으로 자기가 한 행위가 법령에 따라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범죄가 성립하지만 자신의 특수한 사정에 비추어 법령에 따라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러한 인식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때 정당한 이유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 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 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 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하여야 한다. 법률 위반 행위 중간에 일시적으로 판례에 따라 그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자신의 행위가 처벌되지 않는 것으로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제18조 부작위범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 행위로 인하여 위험 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 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 제18조 관련해서는 미성년자 약취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피고인과 갑은 각각 한국과 프랑스에서 따로 살며 이혼 소송 중인 부부로서 자녀인 피해 아동 을 5살이에요. 만 5살. 을은 프랑스에서 갑과 함께 생활하였는데 피고인이 을을 면접 교섭하기 위하여 그를 보호 양육하던 갑으로부터 을을 인계받아 국내로 데려온 후 면접 교섭 기간이 종료하였음에도 을을 데려다 주지 아니한 채 갑과 연락을 두절한 후 법원의 유아인도 명령 등에도 불응한 사안입니다. 이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미성년자 약취죄의 약취행위에 해당한다 라고 본 사례입니다. 미성년자 약취죄의 구성요건 요소로서 약취의 의미 및 약취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형법 제287조의 미성년자 약취죄의 구성요건 요소로서 약취란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수단으로 사용하여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의미하고 구체적 사건에서 어떤 행위가 약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수단과 방법, 피해자의 상태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미성년자를 보호감독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보호감독자의 보호 양육권을 침해하거나 자신의 보호 양육권을 남용하여 미성년자 본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때에는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의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부모가 이혼하였거나 별거하는 상황에서 미성년의 자녀를 부모의 일방이 평온하게 보호 양육하고 있는데 상대방 부모가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행사하여 그 보호 양육 상태를 깨뜨리고 자녀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긴 경우 그와 같은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를 구성한다. 두 번째 판례는 업무상 배임미수 관련입니다. 업무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한다. 형법 제18조는 부작위범의 성립 요건에 관하여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 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 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 라고 정하고 있다. 업무상 배임죄는 타인과의 신뢰관계에서 일정한 임무에 따라 사물을 처리할 법적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상황에서
당연히 할 것이 법적으로 요구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 부작위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 그러한 부작위를 실행의 착수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자귀 의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사무처리의 임무를 부여한 사람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으리라고 객관적으로 예견되는 등으로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위험이 구체화한 상황에서 부작위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행위자는 부작위 당시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위반한다는 점과 그 부작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어야 한다. 세 번째 판례는 정신보건법 위반 관련입니다. 1번 정신질환자의 입원 등에 필요한 보호의무자 확인 서류 등 수수 의무 위반으로 인한 구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위반죄가 진정부작위범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부작위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는 진정부작위범에 해당한다는 거죠. 읽어볼게요. 구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라고 정하고 제57조 제2호는 제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입원 동의서 또는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자를 처벌한다 라고 이제 정하고 있다. 그 규정 형식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보호의무자 확인 서류 등 수수 의무 위반으로 인한 구정신보건법 위반죄는 구성요건이 부작위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는 진정부작위범에 해당한다. 받지 않는 거를 처벌하는 거니까 부작위에 의해서 실현되는 거죠. 위 죄의 공동정범은 그 의무가 수인에게 공통으로 부여되어 있는데도 수인이 공모하여 전원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성립하는지 여부, 적극, 그렇다는 거죠. 진정부작위 범인 위 수수의무 위반으로 인한 구정신보건법 위반죄의 공동정범은 그 의무가 수인에게 공통으로 부여되어 있는데도 수인이 공모하여 전원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성립할 수 있다.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이 아니라 그곳에 근무하고 있을 뿐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도 위 규정에서 정한 보호의무자 확인 서류 등의 수수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소급, 아니라는 거죠. 보호의무자 확인 서류 등의 수수 의무는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에게만 부여되어 있고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이 아니라 그곳에 근무하고 있을 뿐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위 규정에서 정하는 보호의무자 확인 서류 등의 수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2번 구정신보건법상 자의 입원의 경우에도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 등에 입원시키기 위하여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대면 진단이 필요한지 여부, 적극. 구정신보건법에 따르면 긴급을 요하는 응급 입원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 없이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 등에 입원시킬 수 있으므로 자의 입원의 경우에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대면 진단이 필요하다. 제20조 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20조 관련 첫 번째 판례는 상관 모욕 관련 사안입니다. 부사관 교육생이던 피고인이 동기들과 함께 사용하는 단체 채팅방에서 지도관이던 피해자가 목욕탕 청소 담당에게 과실 지적을 많이 한다는 이유로 도라이,
크크크 습기가 그렇게 많은데 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상관인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이었습니다. 도라이는 상관인 피해자를 경멸적으로 비난한 것으로 모욕적인 언사라고 볼 수 있으나 피고인의 위 표현은 동기 교육생들끼리 고충을 토로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사이버 공간에서 상관인 피해자에 대하여 일부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게 된 것에 불과하고 이로 인하여 군의 조직 질서와 정당한 지휘 체계가 문란하게 되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분석적으로 한번 볼게요. 자, 어떠한 글이 모욕적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이나 의견을 담고 있더라도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에 대해서 이제 판례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보시죠.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이를 처벌하는 것은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외부적 명예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반면에 모욕죄의 형사처벌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어떠한 글이 모욕적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이나 의견을 담고 있을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살펴보아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로써 표현의 자유로 획득되는 이익 및 가치와 명예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이익 및 가치를 적절히 조화할 수 있다. 군형법상 상관모욕죄 보호법익과 상관에 대한 모욕적 표현이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에 관해서 뭐라고 판시했는지도 한번 볼게요.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를 적용할 때에도 충돌하는 기본권이 적절히 조화되고 상관모욕죄에 의한 처벌이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는 상관에 대한 사회적 평가의 보호에 더하여 군조직의 질서 및 통수체계 유지를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해당 표현이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 여부는 피해자 및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해당 표현으로 인한 군의 조직 질서와 정당한 지휘체계의 침해 여부와 그 정도 등을 함께 고려하여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음 판례는 모욕죄 관련입니다. 상관 모욕이 아니고 그냥 모욕이네요. 자동차 정보 관련 인터넷 신문사 소속 기자 갑이 작성한 기사가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자동차 뉴스 핫이슈란에 게재가 되자 피고인이 이런 걸 기레기라고 하죠. 라는 댓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갑을 모욕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가 된 사안입니다. 여기서 기레기는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나 피고인은 기사를 본 독자들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도록 마련된 네티즌 댓글란에 위 댓글을 게시한 점, 중간은 약간 생략하고요. 또 기레기는 기사 및 기자의 행태를 비판하는 글에서 비교적 폭넓게 사용되는 단어이며 위 기사에 대한 다른 댓글들의 논조 및 내용과 비교할 때 해당 댓글의 표현이 지나치게 악의적이라고 하기도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위 댓글을 작성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라고 한 사례입니다. 이어서 판시 내용도 자세히 보겠습니다. 어떤 글이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의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는 데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그리고 특정 사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는 인터넷 게시판 등의 공간에서 작성된 단문의 글에 모욕적 표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 글이 동조하는 다른 의견들과 연속적, 전체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그 내용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정에 기초하여 관련 사안에 대한 자신의 판단 내지 피해자의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는 데 대한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거나 압축하여 표현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 그 표현도 주로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것으로서 지나치게 악의적이지 않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글을 작성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 다음 판례는 재물손괴 관련입니다. 판시를 한번 읽어볼 텐데 일단은 형법 제20조 관련된 일반론이 나옵니다.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때 어떠한 행위가 위 요건들을 충족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한 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안에서 정당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긴급성이나 보충성의 정도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자, 이제 재물손괴 관련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이 사건 재물손괴 행위 당시 피고인의 법익이 침해되고 있는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었고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포함한 장기간에 걸친 분쟁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관정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취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사회통념상 피고인에게 더 이상 그와 같은 계속된 법익 침해를 감수하고 새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다른 조치를 취하거나 사전에 피해자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등 사전 절차를 밟을 것까지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그 외에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행위의 동기나 목적, 수단이나 방법 및 법익의 균형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재물손괴 행위에는 그 긴급성 및 보충성도 충족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제21조 정당방위 제1항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2항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그 형을 강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3항 제2항의 경우에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21조 정당방위 관련 판례입니다.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때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는 침해행위로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와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 방위행위로 침해될 법익의 종류와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를 한 경우 가해 행위는 방어 행위인 동시에 공격 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네, 여기까지 ASMR 법전 낭독이었습니다. 오늘도 ASMR 법전 낭독과 함께 여러분의 합격을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